2000년 동안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나라가 단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서양의 발전과 중국의 낙후 때문이라 배웠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과 세계 부의 3분의 1을 가진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해체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중국이 무너질 때마다 항상 같은 세력들이 이득을 챙긴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그리고 역사책에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그림자 같은 존재들까지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 의화단 사건과 신의 혁명은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4천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죽어나갔고, 이건 단순한 침략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청나라는 지구 육지의 10분의 1에 달하는 영토와 약 4억 5천만 명의 인구를 지배하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과 난징, 광저우는 런던이나 파리조차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했고, 황제는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라 불렀으며 주변 국가들은 조공을 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제국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다른 방식이 선택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무역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자체 군대까지 보유한 거대 권력 기관이었고, 인도 전체를 지배한 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영국 물건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었고, 영국은 중국의 차와 비단, 도자기에 열광했지만 중국은 서양 물건 없이도 스스로 충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은은 계속 중국으로 빠져나갔고, 동인도 회사의 장부는 빠르게 붉은 숫자로 물들기 시작했으며, 그때 누군가 악마적인 계획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팔 수 없다면 원하게 만들면 된다는 발상이었고, 그 정답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대량 재배한 아편이 중국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약재로 위장되어 상류층을 중심으로 퍼졌지만 중독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00년대 초 중국 성인 남성의 4분의 1이 아편 중독자가 되었고, 관리와 군인, 심지어 황실 인사들까지 아편 연기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아편이 퍼지면서 농민들은 농사 대신 연기를 들이마셨고, 들판은 황폐해졌으며, 가장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함께 굶주리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울었고, 아내들은 남편이 아편굴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며, 어떤 마을에서는 주민 절반이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땅을 팔고 심지어 자식까지 팔아 아편을 샀고, 거리에는 뼈만 남은 중독자들이 쓰러져 있었지만 시체를 거둘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한 노인은 서양 귀신들이 우리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것 같다라고 탄식했고, 그제야 청나라 조정은 이 사태가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임칙선은 광저우에서 아편 둘만 상자를 압수해 바다에 버렸지만, 영국은 자유무역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선포했고, 의회에서도 찬반이 단 9표 차이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찬성 쪽에는 동인도 회사와 연결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1839년 제1차 아편 전쟁이 시작되었고, 증기선과 신식 대포를 앞세운 영국 해군 앞에서 청나라의 낡은 범선과 구식 무기는 종이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중국군 사상자가 수천 명일 동안 영국군 사상자는 고작 수십 명이었고,
중국 병사들은 죽창과 칼을 들고 대포를 향해 돌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서양 무기의 발전 소식은 이미 중국에도 들어왔는데 청나라 조정은 왜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을까요? 일부 기록에서는 조정 내부에 개혁을 막아선 세력이 있었고, 전쟁 직전 해군을 이끌던 유능한 장수들이 갑자기 좌천되거나 파직되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중국은 5개 항구를 개방하고 홍콩을 내주었으며 21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떠안게 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세금은 폭등했고 농민들은 쥐어짜이듯 수탈당했으며, 그 틈을 타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아이훈 조약과 북경 조약으로 15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총 한 발 없이 가져갔습니다. 1856년 제2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베이징까지 진격했고, 수천 년간 쌓아온 상징이던 원명원은 약탈당한 뒤 불타 사라졌습니다. 1850년 내부에서는 홍수전이 스스로를 예수의 동생이라 주장하며 태평천국의 난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으로 최소 2천만에서 많게는 4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양 열강은 이 반란에서 청나라 편과 반란군 편을 번갈아 들며 중국이 너무 강해지지도 너무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상하이에는 조계지가 세워졌고 공공정원 앞에는 개와 중국인은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당당하게 걸리며 중국은 자기 땅에서조차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금성 안에서는 서태후가 어린 황제를 앞세워 권력을 장악했고, 개혁을 시도하던 광서제는 유폐된 채 죽었으며 훗날 그의 유골에서는 치사량의 비소가 검출됩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북양함대는 일본에 참패했고, 나중에 조사된 결과 포탄 상당수가 모래로 채워진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군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899년 의화단 사건에서 서태후는 8개국에 동시에 전쟁을 선포했고, 북경은 점령당했으며 중국은 인구 수와 맞먹는 4억 5천만 양의 배상금을 다시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 푸이가 퇴위하면서 2000년 황제 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혁명은 백성들을 구하지 못했고 군벌의 시대가 열리며 그 뒤에는 언제나 외국 세력이 그림자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고 수억 명이 굶주렸으며 자기 나라 땅에서 개 취급을 받는 현실 속에서도 자금성 안에서는 여전히 권력 다툼이 이어지고 지켜야 할 자들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배신과 혼란, 그리고 붕괴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하나의 설계도처럼 일정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는 점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섬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진실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